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 TV 김선혜입니다. 얼마 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한 사람 중에 43.2%가 재택근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절반 정도는 업무가 재택근무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요. 10%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기에 환경이 미비하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재택근무를 할 때 노트북을 나눠주거나 집에 있는 PC를 이용해서 VPN 연결만 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재택근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최홍소 퀘스트 소프트웨어 코리아 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퀘스트에서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네, 웨비나 도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질문해 주세요.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해 주세요.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부장님, 작년 초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기업들은 노트북 나눠주고 VPN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재택근무를 VPN으로 하면은 좀 안전하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한 2년 정도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VPN을 해서 접속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 위협들은 결국 ROI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작았는데 이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사실은 SSL VPN이 보편화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ROI 싸움에서 공격자들이 훨씬 더 높은 어떤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재택근무 환경, 특히나 SSL VPN이 굉장히 큰 어떤 보안 쪽에서 공격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재택근무 그럼 현재는 좀 어떠냐에 대해서 한번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있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플라이언스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은 어떤 특정한 영역의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 말에 금융기관의 어떤 재택근무, 저희가 이제 아는 고객들도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직원이 확진이 된 거죠. 그래서 셧다운이 됐고요. 그런데 그러면 업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그러면은 현재 금융기관은 망분리 환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허용하게 주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보안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두 가지를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 있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컴플라이언스를 고민할 때 그럼 도대체 재택근무에 어떤 위협들이 있길래 이런 컴플라이언스들이 나왔는지를 보면은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단말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단말이 분실되거나 도난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단말이 해킹되는 경우, 그것들이 이제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야 되는데,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될 때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아니 누군가가 중간에서 중간자 공격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조할 수 있는 위협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가장 큰 두 번째 위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결국은 앞에 있는 두 가지가 합쳐진 경우인데 결국 네트워크의 어떤 위협이나 아니면 단말의 위협이 내부로 다 전이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말이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연결한 VPN의 환경을 타고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나 단말이 바이러스가 걸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당연히 이걸 다 참조가 됐고요. 레퍼런싱이 됐고, 그래서 금감원에서 작년 말에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최소 요건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최소 이 정도는 만족해야 되는 건데 이제 조금 오해되는 경우들이 이거를 만족하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면은 안전한 재택근무가 될 거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위협을 통해 그 두 가지 어떤 위협, 그러니까 미국의 NIST가 바라보는 위협과 국내에서 금감원이 바라보는 위협,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플라이언스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것들을 차용해서 재택근무 환경을 만들었고 또 그렇지 않은 이게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금융 쪽의 재택근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랑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또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데들은 아주 일부만을 차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이제 보안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랜섬웨어고요. 이 안에는 이제 어떤 재택근무 환경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들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헤드쿼터를 두고 브랜치 오피스가 글로벌에 있는 데들. 그래서 사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이런 재택근무가 좀 더 활성화됐거든요. 거기에 위협들이 해외에 있는 위협들이 국내로 넘어와서 국내의 서비스까지 영향을 주는 현상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원자력연구원 해킹이죠. 이것도 SSL VPN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다 SSL VPN 취약점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VPN 해킹이 일상화됐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우리가 공격해야 할 대상이 1이었는데 갑자기 100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VPN 해킹에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해킹해야 되는 대상으로 다 인지되고 있다라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택근무 보안 미흡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가 갑자기 되면서 사실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고민했던 거는 이 환경에서 재택근무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적 측면이 많이 조금 고려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재택근무 환경에서 완벽한 보안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에서 재택근무 보안은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죠.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 뭐 한 3개월 가지 않겠냐, 뭐 6개월, 뭐 올해 정도면 코로나 끝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몇 달 전에 보면은 야 이제 백신 맞으면 코로나 끝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가고 뭐 외국계 여행도 가고 그럴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이런 재택근무 환경이 없어질 거냐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0곳 중 4곳은 위드 코로나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 그리고 또 일부는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는 리모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원격 직무라 하는 것들이 많이 일상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았었죠. 근데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업무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국내에서도 많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래서 재택근무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재택근무 환경을 촉발시킨 요인은 됐지만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형태의 업무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가장 큰 위협은 단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제가 이제 금융기관을 예를 들어보면은 금융기관에서 가장 큰 보안은 망분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서비스는 다 우리 내부망에 있고요. 이 내부망에 있는 서비스들은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가서 저희도 이제 작업하러 가면은 사실은 노트북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단말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요. 그 지정된 단말은 회사 내부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사 내부의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굉장히 많은 보안 통제들을 통해야 되고요.
우리가 출입증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단말에 앉아서 그 단말의 계정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는 또 통제 장치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택근무는 이것들이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택근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 담당자가 있다. 이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단말을 집에 갖고 있다. 만약에 이게 해킹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안 체계들이 다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위협은 결국은 단말이다. 이 단말을 통해서 외부의 위협이 내부로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부 보통 이제 인사이더 트리터라고 하는데 내부 위협자가 회사 내부에 있을 때는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이게 외부로 나오면서 좀 적극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핵심은 단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거는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 결국 단말이 해킹되거나 아니면 분실돼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이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쓰는 것들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말에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회사 내부에서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프린터를 하더라도 누구가 프린터했는지가 다 남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외부의 단말이 되면 회사의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미지 형태든 텍스트 형태든 데이터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저희가 클라우드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는 보안이 어느 정도 개런티 되는 환경이라고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는 클라우드보다 더 보안에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약간 틀리다고 봐야 되는데요. 단말로부터의 데이터 유출은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가 단말로 왔을 때 단말에서 데이터를 꺼내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외부 단말에서 내부 접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꼭 단말을 통해서만 빼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해커가 내부의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봤더니 굉장히 좋은 자기가 이제 빼내가고 싶은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보통 외부로 다 이메일을 쏘던가 아니면은 외부의 어떤 사이트에 파일을 올리던가 했는데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회사 내부에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 이게 금융기관이든 어디든 다 외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외부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망불리던 굉장히 많은 환경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내부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에 연결된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어떤 파일을 올려놓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까 얘기 드렸던 사건은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외부로 퍼블리싱된 시스템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다 올려놓고요. 외부에서 브라우저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브라우저 URL을 쳐가지고 직접 풀 URL을 쳐가지고 데이터를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들은 위협이나 이상을 탐지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웹 시스템에서 URL 형태로 다 데이터를 가져가는 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 통로를 통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말이 해킹되고 아니면 단말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통해서 내부에 접근해서 내부의 어떤 중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말 위협을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가장 원초적인 이제 위협이죠. 단말이 분실되거나 해킹되는 위협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컴플라이언스를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단말을 커피숍에서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공 지역에 있는 와이파이들은 기본적으로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위협이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재밌는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노트북을 커피숍에 놓고 가도 안 훔쳐간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는 아니거든요. 분실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가장 큰 위협은 해킹이나 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인가 위협인데 당연히 해킹이 되면 비인가 위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실되지 않고도 비인가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게 예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제 노트북이 해킹돼서 해커가 제 노트북에 들어와서 여그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거 제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제 포그라운드 작업이라고 하고 백그라운드로 작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인가 위협은 이 노트북을 통로로 해서 회사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비인가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파입니다. 결국은 단말이 해킹되거나 분실돼서 위협이 처해지면은 이걸 통해서 비인가 위협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것들은 내부로 들어가면은 결국 내부에서 위협이 전파되는 형태로다가 있다. 그래서 결국 얘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핵심은 단말 위협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대응 방안을 저희가 좀 고민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 대응 방안 안에는 현재 우리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재택근무 환경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말 위협입니다. 현재 단말 위협을 대응하는 방안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투팩터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그렇다고 투팩터가 100% 보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에서는 이제 투팩터가 이제 해킹된 사례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투팩터가 대부분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휴대폰의 어떤 OTP, 소프트키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바일 기기가 해킹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 비용과 보안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최상의 선택은 사실 투팩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투팩터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고 당연히 컴플라이언스도 투팩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말을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단말이 안전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안 제품을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안 제품, 단말의 보안 제품들은 위협을 탐지하는 겁니다. 알려진 위협들, 예를 들어서 안티바이러스, 우리가 알려진 바이러스 패턴들을 이제 탐지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패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망분리되고 있는 환경에서 내부망 시스템들은 사실은 패치에 조금 더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패치가 굳이 안 되더라도 위험성이 낮은 건데 이 단말을 외부로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보안 패치 요건이 있고요. 그래서 얘는 크리티컬한 보안 패치는 최신을 유지해야 되고요. 유지된 단말을만 내부로 접근할 수 있게 컴플라이언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말이 만약에 분실되면은 누군가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암호화. 그래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거는 윈도우에 있는 비트라커를 통해서 디스크 암호화를 하는 것들이 현재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들을 하려면은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다가 제가 법은 전공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산입니다. 개인의 자산에 회사가 특정한 것들을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디스크 암호화 같은 거를 하려면 디스크 전체 암호화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의 PC에다가 디스크 암호화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할 수 없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데도 제가 있다고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용 단말이 지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일반적인 경우는 전용 단말을 지급하고 여기에 투팩터를 적용하고요. 다양한 보안 제품을 설치하고요. 패치를 유지하고 디스크를 암호화해서 회사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런데 문제는 전용 단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요 네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충돌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안들이 패스가 되고 여기에서 이거를 다 지켜도 보안의 위협들이 찬종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보안 위협에 노출이 되고 그래서 많은 그 기업들에서 이런 보안 어떤 사고들이 발생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들을 보면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비용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회사 내에, 전용 단말이면 이런 노트북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뭐 지급하는데 뭐 얼마나 비용이 들겠어? 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은 전용 단말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비용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 에이전트, 아까 얘기한 보안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은 단말마다 라이센스가 다 추가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안 제품을 설치하는 거 곱하기 단말 수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분실됐다 아니면 파손됐다에 대한 것들도 다 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적인 단순한 비용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비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회사 내에 만약에 직원이 5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500대를 다 할당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택근무는 굉장히 가변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 내에 400명이 있는데 400명 다 재택근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400대를 다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또 다른 적인 비용적인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실제 50명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럼 350대는 항상 우리가 쓰지 않는 유용 자산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회사 내에서 지출할 건지는 또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가 단순하게 어떤 합에 대한 뿐만 아니고 가변적인 거에 대한 대응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비용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가 보안 제품을 했습니다. 보안 제품을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SSVPN이나 이런 재택근무용 솔루션들이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은 백신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설치되어 있고 동작해도 실제 기능은 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확인할 수 없거든요. 이런 어떤 기술적인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큰 아까 얘기 드렸을 때 저희가 VPN이 이제 해킹됐던 사례를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취약점인데 얘는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SSVPN을 통해서 내부로 접근하는데 SSVPN 자체가 취약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얘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한계에는 기존에 우리가 이런 대응 방안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완벽하게 보호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제로 트러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개념들이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보안을 생각해야지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레가시한 보안 아키텍처에서는 크지 않았는데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서만 우리가 보안을 어느 정도 개런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로 트러스트가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훨씬 더 각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이제 현재 대표적인 방법은 전용 단말을 지급하고요. 보안 제품을 설치하고요. 그래서 단말의 보안을 강화해서 결국은 재택근무 보안을 하는 게 현재 가장 건데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현재 이런 것들을 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V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편리성, 보안성을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V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부장님, 예. VDI가 정말 안전하긴 한데 예. 아까 전용 단말을 지급했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예,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VDI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예, VDI 거기에도 라이선스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VDI 라이선스도 있지만 보안 제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용 문제를 생각하면 VDI가 그렇게 현실적인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러면 일부 직원은 VDI 쓰고 일부 직원은 뭐 VPN을 쓴다거나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도 뭔가 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나 금융권들은 VDI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도 쓰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친숙하죠.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인터넷망의 VDI를 이제 재택근무망으로 이제 변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 주신 것처럼 VDI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비용적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태로 중요한 계정들,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내부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VDI를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SSVPN을 쓰는 형태로다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일반 사용자들은
보안을 조금 우리가 좀 소홀하게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합의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결국은 보안 수준은 VDI의 수준을 가져가야 되고, 근데 비용적 측면에서 VDI를 선택하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로 나눠져야지 보안을 포기하면서 가는 것들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하게 나오는 많은 형태의 이제 서비스, 재택근무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희 쪽은 이제 리모트 억세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쪽은 리모트 워크플레이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뭐 스마트 워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다스 형태로 가는 아키텍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약간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좀 있는 거고, 저희는 그렇지 않고 기존의 환경에서 VDI와 SSL VPN을 쓰고 있는 환경에서 SSL VPN이 가지고 있는 보안 이슈들을 해결해서 VDI와 어떤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다 같이 쓸 수 있는 형태, 아니면은 VDI가 비용적인 이슈가 있으니 VDI 정도의 수준의 보안을 하면서 SSL VPN이 가진 편의성을 가져올 수 있는 아키텍처로 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다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단은 그 편리성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단말에 뭔가를 설치하는 겁니다. 단말에 뭔가를 설치하면서부터 이 설치된 에이전트도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예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치가 없어야 되고, 이런 설치 없이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VDI가 가진 가장 큰 그 장점은 단말에서 쉽게 얘기하면 단말에 바이러스가 걸렸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VPN은 기본적으로 내부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근데 VDI는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간접 접근이 가진 방식의 이제 장점인데, 이것들을 그대로 기본적으로 보안 아키텍처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전용 어플라이언스를 통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위협이 전파되지 않게 하는 방식.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편리성 측면에서는 별도의 에이전트가 설치가 필요 없다. 어디선 브라우저가 접속될 수 있는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외부 단말이 가진 위협이 내부로 전파되지 않게 하는 아키텍처. 두 가지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위협이 전파되지 않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어떤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개인 단말을 써도 개인 단말에 영향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플러그인을 저희가 통해서 접속하기 때문에 허용된 작업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은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단말로 가져와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의된 형태, 요거는 VDI 가진 아키텍처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차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접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외부의 위협을 전파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거쳐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클라우드의 위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클라우드 상에 있는 사스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해킹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외부에 있는 위협이 내부로 전파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통제 장치를 갖고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키텍처적으로다가 막고 있는 형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인가 위협입니다. 비인가 위협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이 그 노트북을 써야 되는데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노트북을 통해서 회사 내부로 접근한다는 건 비인가 위협으로 보고 있고요. 예. 부장님, 그러면 아까 조금 질문 놓쳤던 것 같은데 그 VPN 취약점 말씀하실 때 VPN의 문제가 일단 이제 그 VPN으로 연결을 하면 그 뒤로는 모니터링을 하거나 로그를 남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단말기를 해킹해서 VPN 해킹하거나 VPN의 그 계정 정보를 탈취한 공격자들이 들어가서 뭐 어떤 행위를 해도 그거를 탐지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VPN에다가 뭐 이중인증이나 다중인증을 먼저 적용을 하면, 그러면 VPN으로 연결을 해도 인증된 사용자가 접근을 하니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일부 VPN은 다중인증을 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문제다. 일단 들어간 다음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느냐, 이런 게 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인가자 위협이랑
그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한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어떤가요? 네. 그래서 VPN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VPN도 사실은 이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VPN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쉽게 보시면 회사 그 가상으로다가 회사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것처럼 쓰게 하겠다는 기본적으로 VPN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위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회사 내부에 있는 어떤 형태, 어떤 서비스도 접근할 수 있는 허용이 되니까 얘를 통해서 위협이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으려면 가장 좋은 거는 내가 VPN에 접속하더라도, 그죠? 이걸 통해서 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은 가장 좋은 건데, 문제는 얘가 VPN이 가진 특성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VPN들은 이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통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VPN은 기본적으로 VPN 클라이언트와 VPN 서버가 접속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VPN 서버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인증된 사용자는 네트워크로 들어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VPN 서버에 취약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VPN 서버를 해킹해서 VPN을 통해서 내부로 접근하는 것들을 허용되지 않은 형태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발생했던 많은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나오는 굉장히 큰 사고들은 VPN 서버를 해킹한 겁니다.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VPN이 가진 이제 건데 그러면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많은 VPN에 투팩터를 인증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VDI도 VDI 접속할 때 투팩터를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투팩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투팩터를 하게 되면은 비인가 위협에 안전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MFA라고 썼는데요. 멀티팩터는 이제 멀티팩터 중에 이제 두 번 형태의 그 인증을 하게 되면 이제 투팩터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 현재는 이제 투팩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투팩터로다가 불러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투팩터를 적용하는 단계를 보면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단말에 투팩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택근무용 단말을 가져갔을 때 그 단말에 로그인할 때 투팩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말이 해킹될 수 있는 위협을 인증을 통한 위협을 줄이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 내부로다가 접근할 때 투팩터를 하는 거죠. 이게 현재는 가장 일반적인 투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서비스에 접근했어요. 만약 VDI다 아니면 VPN이다라고 하면 거기를 통해서 다른 시스템에 접근할 때 또 투팩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팩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할수록 안전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네.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사와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재택근무 환경에서 접근할 때 하는 투팩터 그다음에 회사 내부의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할 때 투팩터를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돼라고 하면은 단말의 투팩터까지 하는 경우가 현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통해서 그러면은 하면 안전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팩터를 다 했어요. 투팩터는 인증 시점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킬 때, VDI를 접속할 때, SSFPN을 접속할 때, 시스템에 접근할 때 딱 처음에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접속해놨는데 아주 운이 없게 내 노트북이 해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용자가 내 노트북을 해킹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해킹을 하면은 마우스가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포그라운드로 해킹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백그라운드로다가 툴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한다. 이거는 투팩터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공격은 투팩터로 대응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네. 이제 연결된 상태에서 인증한 휴대폰을 두고 잠깐 어디 갔는데 그 휴대폰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거나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트북 해킹됐을 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연결된 이후의 보안을 위해서 그 JIT 인증이라고 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인증을 다시 하는 맞습니다. 것도 있고
또 엔드포인트에서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솔루션들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이용하면 그 연결된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하니 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제로 트러스트를 가지기 위한 여러 가지 아키텍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국내에 보면은 이제 접근 통제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접근 통제는 이제 제가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말이 해킹된 겁니다. 단말이 해킹됐더니 화면에 접근 통제 솔루션이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유출했던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 솔루션에서 그 다음 대응이 어떻게 나왔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타임아웃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 이상 동안 행위가 없으면은 현재 로그인된 걸 로그아웃 사인드 아웃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로그인하게.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거는 이런 것도 굉장히 짧게 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를 줄이는 개념이지 이걸 없애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존에 해서 현재 대부분의 모든 시스템들은 다 세션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어서 특정 이상 동안 해킹을 하지 않으면은 서버의 어떤 SSH 접속도 끊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로는 해결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된 것처럼 단말의 행위 기반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개인용 단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용 단말은, 만약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용 단말은 제가 쓸 수도 있고요. 우리 아들이 쓸 수도 있고, 와이프가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패턴을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만약에 업무용으로만 쓰고 있다. 어떤 업무의 형태가 정의되면 패턴을 분석하기 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행위가 뭐 유튜브를 맨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다 업무를 하게 되면은 행위가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말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 기반을 하는 거는 이 단말의 보안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단말 보안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단말을 통해서 내부로 다 위협이 전파됐을 때 이 위협, 그러니까 이 단말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행위 중에는 백그라운드를 하게 되면 행위가 우리가 분석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를 통하던 포그라운드를 통해서 이 단말을 통해서 회사 내부로 들어갔을 때 이 행위가 정상적인지를 본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행위가 있냐가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 얘기는 로그인이라는 행위죠. 그래서 봤더니 가장 심플하게 보면은 한국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갑자기 미국에서 접근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아이디로. 아니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9시부터 6시까지 아주 정확하게 근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인데 갑자기 새벽에 접근했다.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이런 명시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메트릭이라 해서 사람마다 키보드를 입력하는 패턴이 틀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아이디를 칠 때도 A, B, C가 있어도 따다닥 하는 사람이 있고요. 따닥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내가 이식하던 이거는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행위들을 저희가 추집하고 이걸 통해서 스코링하고 그다음에 뭐 마우스 이동 행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입력하는 명령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냐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스코링하고 만약에 봤더니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해. 왜냐면 평소에는 1, 2, 3을 항상 치던 사람이 계속 1, 2, 3을 계속해서 치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코링이 떨어지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다가 차단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분석해서 대응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행위 기반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개념을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은 퀘스트는 도대체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있고요. 저희는 클라우드, 애저 클라우드의 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내부로 접근하는데 회사 내부에 있는 전용 어플라이언스가 하나가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회사 내부에 있는 단말이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용 보안 어플라이언스라고 되어 있는 장비는 필요하시면 얘도 사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 기반의 리모트 액세스라는 거와 전용 보안 어플라이언스도 사스를 올려서 전체 사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아키텍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용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회사 내부에 네트워크에 둬서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형태로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솔루션을 통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다 접근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로그인하게 되고요. 로그인하게 되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명시가 됩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그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용 플러그인으로 통해서 접근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용자 단말에 있는 어떤 위협들이 내부로 전달되는 걸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행위 기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탐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는 모든 접근 내역들은 다 데이터화해서 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경우는 특정 그 다이얼로그 화면이 뜨게 되거든요. 화면의 타이틀도 다 남게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접근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했고 어떤 커맨드를 날렸는지 다 남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하는 건 우리가 녹화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녹화를 다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남긴다는 얘기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캠코더를 찍는 것과 동일하게 남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필요하면은 일부는 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아닌 때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거를 시스템 단위로 나눠서 관리할 수도 있는 개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이프가드 리모트 액세스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네. 이제 VPN 없이도 안전하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비슷한 솔루션들이 사실은 국내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접근 제어하는 회사들도 많이 하고 예. 또 국내에서는 뭐 아예 싱클라이언트부터 완전히 서비스로 하는 그런 예, 회사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캐스트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좀 경쟁사는 제공하지 않는 이런 장점이 굉장히 특징이다. 예. 고객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SSVPN 지형에서는 SSVPN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어떤 보안 이슈들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VDI 쪽에서는 VDI를 재택근무에 조금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는 SSVPN을 대체할 수 있으라고 해서 SDP라는 새로운 개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얘기 준 것처럼 이제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원격 지원을 해주는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알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원격 지원 솔루션을 재택근무 환경에 맞게 조금 변경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앞으로의 로드맵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접근하는 형태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VDI가 그렇게 비싸?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VDI인데 국내에서 좀 더 저렴하게 해줄게 그래서 국내에 VDI 솔루션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낮은 비용에서 편리하게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된 형태로 재택근무를 지원해준다는 기본적인 사상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 그러니까 약간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단말의 위협이 내부로 다 전파되지 않게 하는 아키텍처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가 되면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VDI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많은 쪽에서 차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증 시점에 투팩트 하는 것들은 지금 누구나 다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상화 같은 것들. 가상화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가진 이제 특징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 같은 이제 팸 업체들, 이제 어떤 특권 계정을 관리하는 업체들은 주로 이제 위협을 어떻게 탐지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시스템에 접근했는데 위협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위협 명령어를 리스트업 해놓고요. 그 명령어들이 수행되면 위협하다라고 하는 형태로다가 위협을 탐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넘어서서 아까 얘기 드렸던 키보드의 입력 패턴 같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는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인증 시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협을 전파를 차단하는 어떤 개념,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그러니까 행위 자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DB에서 딜리트 명령을 날렸다. 아니면은 윈도우 시스템에서 시스템에 포맷을 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위협되는 행위잖아요. 그 행위를 기반으로다가 위협을 분석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입력하는 어떤 바이오메트릭을 통해서 위협을 하는 것들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글로벌하게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굉장히 현재 많은 회사들이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 쪽 기술을 하면은 안전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지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만약에 구현이 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게 완벽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보안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프로텍트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얘가 조금 부적절할 수 있는데 좀 편하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많은 회사들에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쪽에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보안이 중요한 회사예요. 근데 홈페이지는 필요하죠. 그럼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오픈된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서 내부로 다 위협이 전파되는 걸 막고 싶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두고 굉장히 많은 솔루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없는 거 있죠. 홈페이지 서비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경로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경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위협이 전파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에서 막을 수 있는 것들은 틀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막을 수 없는 것들은 또 다른 형태로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보안에서는 굉장히 다층 보안 체계라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보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키텍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기본적으로 재택근무 환경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의 보완을 완벽하게 하는 거는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거는 이렇게 완벽하게 했는데 혹시나 외부의 위협이 내부로 와서 내부에 있는 단말이 만약에 해킹됐다 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오늘 저희가 주제에 있진 않은데 이렇게 단말이 위협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탐지를 못해서 얘가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를 막 암호화 시켰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백업 복구 체계로 다 넘어가는 거고요. 얘는 아까 좀 전에 계속 얘기 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텍트, 보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요 두 번째 단계, 저희가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거는 탐지하는 단계. 그리고 오늘 주제에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단계는 대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 재택근무 단말이 해킹됐고 그걸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보안 체계를 통해서 대응했는데 혹시나 얘가 뚫려서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결국은 내부에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존에 아마 어느 정도의 그 탐지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고도화할지, 어떻게 재택근무 환경에 맞게 변경할지에 대한 것들이 두 번째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조금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회사 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있는 내부망, 금융권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에 내부망이 있어요. 내부망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의 보안 단계를 통해서 망분리도 돼 있고요. 굉장히 많은 보안 제품을 통해서 내부망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많은 것들이 지켜주고 있을 때 보안 위협은 우리가 한 5개만 고민하면 되는데 재택근무가 되면요, 일루다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잠재적 위험 요소는 그동안 우리가 위협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험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른 것들이 얘를 지켜주고 있던 거죠. 근데 얘가 느슨해지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가 도출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부 위협 탐지는 기존에 있는 거를 고도화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위험 요소들을 도출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단말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 있는 쪽에서 누군가가 집에서 회사 내에 있는 시트에 접근한 거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 있는 단말이 하나가 만약에 침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 AD 서버가 있으면 AD 서버를 통해서 전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AD 서버가 없다라고 하면은 단말 투 단말로 다 전파하겠죠. 그죠? 아니면은 단말 투 시스템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말 투 시스템으로 전파하게 될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대응 체계는 가장 첫 번째는 접근 통제 체계고요. 두 번째는 그 시스템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단말 투 단말이라고 하면은 단말의 EDR 같은 솔루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단말의 어떤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체계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AD 서버, AD로 다 조인되어 있는 단말 환경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다가 단말의 위협 전파는 단말 투 AD, AD 투 단말로 해서 전파가 되고, 이렇게 단말이 다 전파가 되면은 단말 투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형태로다가 위협들이 전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택근무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단말이 침해될 수 있다. 그 확률이 굉장히 작고, 경우의 수가 작지만 만약에 침해가 되면 우리가 얻을 피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내부의 탐지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로다가 귀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AD가 들어와서 좀 전에 뭐 제로 트러스트 얘기하다 왜 갑자기 AD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국내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초반에 그 랜섬웨어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재택근무 단말에서 위협이 들어왔고요. 그 위협이 내부에서 전파될 때는 AD를 통해서 전파됐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키사에서도 AD 보안 공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키사에 보호나라 가셔가지고 어떤 위협 분석을 했거나 아니면 위협 공지사항에 가시면요, AD가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부 탐지 체계나 아니면 재택근무 보안이 조금 허술할 때 재택근무를 했다. 아니면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게 급하게 재택근무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요. 내부에 있는 단말을 AD에 조인되어 있어서 AD 보호가 국내에 굉장히 좀 취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격해서 내부로 전파되고 시스템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키사뿐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화면은 MS가 가지고 있는 디펜스 리포트라는 겁니다. 2020년 디펜스 리포트에 보면은 많이 알고 있는 메이즈 랜섬웨어 그 그룹별로 요즘에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룹이 있어서 그룹별로다가 어떤 형태로다가 랜섬웨어를 하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다 AD에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면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일어나는 위협들은 주로 계정, 권한, 그 다음에 커버로스 같은 것들에 대한 어택을 통해서 공격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키사에서 권고하는 것들은 AD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디텍트 체계. 결국 실시간으로다가 내부에 위협이 들어왔을 때 얘가 내부로 다 전파될 때 AD를 통해서 전파되는 형태에 대해서 AD에 대한 어떤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경우가 어떤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에 갖고 있는 AD 시스템은 온프라임 A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온프라임 AD는 주로 회사 내부에 있는 인사정보와 동기화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온프라임 AD에는 단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는 애저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5365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고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애저 AD와 동기화되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서 보통 위협을 탐지한다라는 거 아니면은 어떤 보안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은 결국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위협을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냐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AD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협을 탐지할,
정의하고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AD는 이제 기존에 있는 레가시한 보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딱 이게 위협이다 아니다를 좀 하기가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위협과 운영에 오버랩되는 영역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좀 빠르게 지나가서 못 보셨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디펜스 리포트에 보면은 위협 중에 하나가 뉴 어카운트 크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뉴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죠. 근데 계정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권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허용된 사람이 계정을 만든 거와 누군가가 그 계정을 탈취해서 만든 거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위협이잖아요. 근데 행위적으로는 정상인 겁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려면은 결국 여기에는 날리지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글로벌과 국내에서 검증된 어떤 레퍼런스와 구축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저희 쪽 이제 솔루션 이름은 이제 체인지 오디터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형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글로벌의 이 시장에서 리더에 있는 회사가 퀘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은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위협을 정의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그럼 이 위협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날리지나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어떤 날리지를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저희가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예, 너무 또 회사 자랑을 했나요? 아닙니다. 예. 그 AD 보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고서들 보면 주로 말하는 게 AD에서 어떤 권한 계정이 설정되고 중요한 데이터에 접속이 되고 그게 유출된다. 그걸 모니터링해서 차단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미 데이터가 유출된 다음에 차단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나 저는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이미 피해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막나 궁금했는데 이제 퀘스트의 체인지 오디터를 하면은 그 전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모니터링해서 이상행위를 탐지해서 다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보면 프로텍트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을 없애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위협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거죠. 근데 탐지는 위협의 크기를 줄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AD는 사실은 AD가 공격의 목표가 아닙니다. AD를 통해서 AD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이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나 권한, 아니, 통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AD의 위협을 탐지하게 되면은 최악은 AD가 공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AD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AD는 굉장히 많은 현재 기업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격의 그 포인트가 되고 있고 실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리얼 환경에서는 사실은 조금 간과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도 나름 이제 보완하고 있고, 우리 나름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있고, 우리 되고 있는데, 우리가 AD 보완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심플한 질문은 뭐냐? 아까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스 리포트에 보면은 나오는 위협들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GPO 체인지. 두 번째, 뉴 어카운트 크레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운영하고 계신 AD에서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형태로든 운영하고 있는 AD에 권한을 바꾸다든지, 특정 오유의 사용자를 추가한다든지, 어카운트를 생성한다든지, GPO의 값을 변경한다든지, 특정 GPO를 만들어서 배포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즉시 탐지할 수 있냐? 그리고 탐지하고 나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AD 보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되고 있어 라고 하면 그쪽 영역은 이거를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그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거를 하기
필요하다. 이거는 야, 우리는 AD 보안이 안 되고 있다. AD 보안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형태로다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장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업무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때문에 보안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근데 패스트 솔루션을 이용해서 VPN이나 에이전트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접속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AD까지 보호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혹시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고객들이 이 점만은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간단하게 마무리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보안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특정 영역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영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보통 우리가 재택근무 접속이라고 하면 SSL VPN, VDI만 검토하셨는데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로 트러스를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우리 쪽 내부 시스템이 탐지는 잘 되고 있냐. 그래서 이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용 솔루션들이 훨씬 더 높은 베네핏을 주지만 우리 상용 솔루션은 우리가 비용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적합한 솔루션이 뭔지, 그래서 우리 솔루션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차선책은 뭔지를 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넷 TV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